우리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조상호 변호사님, 민주당? 네, 뭐 특별히 특별히 괜찮아요? 예, 뭐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신당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언론은 되게 시끄러울지 모르겠는데 당은 아주 조용합니다. 아, 그래요? 굳이 얘기하면 이낙연 신당에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참여하실 분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그러니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오. 왜냐면 가장 이제 그 복심이라고. 왜냐면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최고위원 한 명 몫을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최측근을 보통 임명하거든요. 그게 이병훈 의원인데 네. 이병훈 의원 본인도 나는 그 신당에 반대한다. 아주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뭐 나갈 일은 없고 오히려 신당 창당 자체를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인데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죠. 주간 용산2 여의도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하나씩 꼽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네.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뭐 사실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슈는 장제원 의원인데요. 장제원 의원은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제 어제 영장 청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영장 청구를 보면 이제 8억이 넘는 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9,500만 원 돈봉투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게 검찰 주장이에요. 9,500만 원은 이제 이 관련자들의 얘기는 한 5천만 원 내외로 보입니다. 얘기도 뭐 6,60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죠. 네, 뭐 네.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 검찰에서도 검찰 주장 자체로도 이제 9,500만 원이 갑자기 이제 8억이 넘는 돈으로 뻥튀기가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원래 그 돈봉투 의혹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조성된 돈봉투를 가지고 그 수고한다는 의원들에게 뭔가 이렇게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값으로. 그렇죠. 밥값 정도나 아니면 뭐 실비 보전 차원에서 뭐 1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 봉투를 돌린 그 사건에서 출발을 했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그 사건에서 수사를 하면서 결국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관여 여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찾지 못하니까 결국에 어디로 갑자기 수사 불똥이 튀었느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네, 그 외곽 조직이라고 부르는. 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고문으로 몸담고 있는 뭐 싱크탱크 같은 곳입니다. 네. 근데 거기를 이제 또 털면서 거기에서 그 조성된 그 후원금 전체를 다 송영길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이제 선수를 쌓아나가다 보면 자신들의 싱크탱크가 되어줄, 그러니까 꼭 그 의원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 의원들이 같이 싱크탱크를 함께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의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떤 정책 생산 연구소의 개념으로 그런 연구소들이나 뭐 이런 거 포럼 같은 걸 막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의원 개인의 어떤 사조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시켜가지고 다 털고 그걸 뭐 연결점들을 갖다가 뭐 사람들의 뭐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엮어내기 시작하면 이걸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현역 정치인들 중에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금액 중에 4천만 원 정도는 무슨 상공회의소에서 받았다 그랬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그 돈이 대가성이 있었다. 그래서 또 그 금액 정도는 또 뇌물로 별도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지만 뇌물로도 지금 얘기를 네.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정식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이고요. 그 사단법인이어서 그 등록기관에서 매번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비로 납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회비, 특별 회비가 있는데 일반 회비는 뭐 2만 원 몇십만 원부터 그다음에 일반 회원은 10만 원.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엮어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별건 수사죠. 이 별건 수사로 역시 특수부는 원래 분류가 안 나오면 그 주변을 이잡듯 뒤져가지고 결국 별건 수사를 만들어낸 그렇죠. 다음에
그걸 본래 사건에 슬쩍 얹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이번에도 반복된다. 그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 입장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이 남으세요? 뭐 이른바 양당 이슈가 계속 주로 얘기가 돼서 네. 저는 이제 정의당 얘기를 한번 하고 싶네요. 양당 이슈인데 정의당 얘기한다고요? 이슈가 주로 나오니까 네네. 지난 8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금태섭 전 의원과 유호정 의원이 신당 창당 선언을 했어요. 네. 참 정의당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격분할 만한 일이었고 지금 실제로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로 내보내려고. 네, 하고 유호정 있는데 의원 그러죠. 네. 이게 참 묘한 조합입니다. 이제 정의당의 의원과 정의당을 대표하는 의원과 네. 금태섭 전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물론 뭐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두 분이 같이 자리에 서서 제3지대를 얘기하면서 창당을 하는데 이제 뭐 사실 이 그룹이 이제 이 창당을 선언하면서 처음 나온 얘기가 여성 징병제, 그러니까 여성들 병역금을 이행하라. 이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 유호정 의원이 이른바 여성주의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이제 언급됐던 걸 생각을 하면 이게 제3지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되나 보다 생각도 조금 듭니다만 사실 지금 제3지대 문제 그러니까 양당 체제의 이제 뭐 사실 제3지대 또 제3 세력이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철수 현 의원이시죠. 안철수 현 의원 지금 의원도 있으시고 그 외에도 지금 제3지대 선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양양자 의원도 있지만 지금 이제 당 만들고 나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 뭐 제3지대 양당 정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말씀 나오셨는데 네. 이렇게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 보고 나가라 그럴 거면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이 국회의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제명을 시켜줘야 되는데 류호정 의원은 그러니까 사실 뭐 제명시켜줄 리는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못 나간다는 거고 한마디 더 했는데 정의당 내에서도 본인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또 사실은 정의당을 조금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발언들이 뭐 4분의 1 정도가 본인과 생각이 네. 같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4분의 1 정도가 본인과 생각이 같다고 유효정 의원이 사실 의원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원 되시는 과정에서도 말이 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시는 게 적절한 것인지 다 떠나서 네. 지금 어쨌든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나가시는 분이 지금 사실 국회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지금 지금 이제 나오시면은 세미는 못 받으시겠지만 예, 이게 지금 정의당 비례의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부인에게 장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네. 예. 국회의원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것도 한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면 제명의 경우에도 당적을 국회의원직을 애초에 이게 정당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되게 복잡스러워져요. 하여튼 굉장히 좀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네. 류호정 의원하고 근데 금태섭 의원하고는 잘 맞아요? 왜 갑자기 둘이서 또 그러는 거죠? 뭐 이제 여성인권 운동과 관련된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시각이 비슷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류호정 의원도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이제 이른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예를 들면 퀴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낸다든가 해서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둘이 연결고리는 있는데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의견 일치가 있는지 왜냐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호정 의원이 원래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을 대표성을 갖는다고 본인은 주장을 해왔는데 네. 실제로 국회의원 활동하면서는
이 친노동 정책에 관해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둘 사이에 어떤 정도의 고리하고 연결점을 갖게 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유호정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의원으로서 현재 누리는 게 많다. 누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좌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거법상으로는 독특하게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고 네. 지역 사무실에는 5명까지 또 추가로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치자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선거운동원만 총 13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네요. 1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 플러스 5명이 다 나라에서 주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9명까지는 나라에서 주고요. 네. 거기에 이제 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역 후원금으로. 사무소 직원이 2명이고 그 외에 나머지 3명은 자비로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급 사무원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개인적인 이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만드는 정당에서 정당의 순번을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들어있으면. 그러면 원내 정당이 됩니다. 원내 정당이 되기 때문에 원내 정당이 되면 그 원내 정당 의원의 숫자의 순으로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래서 1번이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1번이 더불어민주당이 되죠. 근데 아마 지금 선거를 열게 되면 지금의 이제 그 준연동, 그러니까 완전 연동형 그 선거법 체제로 가게 되면 지난 21대 총선의 준연동형일 때도 20개가 넘는 정당이 난립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뒷순번으로 가면 어떤 정당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여섯 번째 안에는 들어야 국민들 눈에서 아 이게 이 정당이구나 인식이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기를 제명해라는 식으로 지금 오히려 보채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 원래 좀 같이 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었잖아요. 근데 류호정 의원이 사실은 이제 중간에 갑자기 쫙 들어오는 바람에 류호정 의원하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는 완전히 상극인데 좀 금태섭 의원이 선택한 겁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상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또 완전 상극은 아니에요? 예, 사실 그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고 하고는 금태섭 아니 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 같이 가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얘기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뭐 서로 상극이어가지고 안 맞고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류호정 의원 쪽에서는 화해의 제스처, 같이 가자는 연대하는 제스처까지도 내세우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지금 이 조합을 포함해서 지금 제3지대에서 뭐 자기들이 대안이라고 나서는 분들의 이 특징들을 좀 보면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얘기가 나왔지만 이분들이 뭘 기준으로 이합 집산을 하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그 금태섭 전 의원하고 유호정 의원하고의 관계도 사실 정책적으로 이 연합이 가능한 관계인가?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이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하나는 알겠는데 성소수자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정치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당을 합친다고 같이 당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분들은 뭘 가치로 뭉친 것인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가기 위해 같이 간다면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이 가자는 말도 했으니까 같이 가기 위한 해서 내민 그 공동의 가치는 무엇인가?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부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그들을 이렇게 합치고 갈라지게 만드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김기현 대표 결국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랑 회동을 가졌고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사퇴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자, 김기현 대표 사퇴하기 전에 자맹도 하고 여러 가지 곤란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퇴했거든요. 자,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무슨 뜻을 가지는 건지 들어볼까요? 그것도 용산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의 뜻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출발부터 바지 사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뭐 3% 대표라고도 하고 뭐 5% 대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4% 그랬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빗대 가지고 3% 대표, 5% 대표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의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3등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러면 3등에서 출발해서 대역전극을 이룬 게 아니라 이른바 용산, 윤심 이것만 이렇게 막 선거 때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유력 경쟁자들을 실제로 용산에서 다 주저앉혀요. 뭐 네. 예를 들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용산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서슴없이 네, 하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경쟁자들을 다 주저앉혀서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초부터 뭐 실권 있는 당대표는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실의 뜻에 충실하게 사실은 공천 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 굳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갈아치우고 누구를 비대위로 띄워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말 잘 듣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네. 여러 얘기. 그러니까 김기현 간판으로는 도저히 이 지금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이 내부적인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도 돌려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너무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딱 현실화하면서 보니까 아 이걸로는 도저히 선거 못 이기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는데 대통령제 하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잘못을 자기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네. 결국에는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희생양으로 마지막으로 결국 손꼽힌 게 김기현 대표라고 아이고. 보이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러니까 간판을 바꿔달므로써 좀 이른바 윤색을 해서 총선에서 그나마 좀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당내 충성파 이른바 윤심 의원들도 그 네. 부분에 동의하고 같이 해서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사퇴하지 말라고 연판장까지 돌리고 막 그랬는데 좀 그렇게 그게 됐어요. 원래 윤심이었다고 봅니다. 사퇴하지 말아라가. 예. 아. 그랬다가 기류가 바뀐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실제로 돌려보니까 지금 김기현 체제 자체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간판을 새로 다는 게 이른바 신장기업 쇼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이건 총선 패배다. 네. 그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사퇴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 만남이 약속돼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었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채널A인가요? 그때 나온 뉴스 보도를 보면 자기가 김기현 대표 세 번째로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이게 둘 간에 뭔가 좀 이상한 기류가 있는 건가요? 둘 간에 이상한 기류가 있다기보다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동병상련? 예, 그런 걸 쫓겨나는 대표로서? 그런 걸 느낄 만한 상황이 됐으니까요. 사실 뭐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 약속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이제 계속 공격받고 했던 거는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지금 슬슬 분위기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뭐 그런 동병상련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모여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쫓겨나는 대표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뭐 신시한탄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식적인 얘기로는 뭐 오히려 신당하지 마라 뭐 이런 당 대표로서의 네,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게 아유 무슨 신당 창당이냐 그냥 여기 있어라 이랬고 이준석 대표도 김기현 대표에게 대표 계속 하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네, 뭐 그랬다는 건데 뭐 실제로 어떤 얘기가 와가지고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처지가 비슷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갑자기 옹호한 듯한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이셨거든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두 분이서 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보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하고 김기현 대표는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굴종하고 들어갔으면 큰 문제 없었을 건데 약간 이렇게 대항하듯이 덤비듯이 뭐 메시지를 냈어요. 뭐 92대의 버스를 동원해 4,200명. 그쵸. 어마어마한 네, 인력입니다. 장제원. 네, 그 4,200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건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초선 의원 끝내고 재선 도전할 때 한 번 공천을 못 받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박 논란이 나올 때인데요. 네네. 그때 친이계로 분류되면서 결국에는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그때 그냥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당선돼서 돌아오신 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구가 아버지가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려준 예, 대대로 원래 그 지역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3선이니까 본인이 또 쌓은 어떤 지역 기반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무소속을 나와도
뭐 아무 거리낌이 없을 정도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그때 92대 버스를 동원하면서 나 권력에 그렇게 고개 숙이는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드러났다고 보는데 네. 그 이후에 이번 가장 최근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그 별도로 장제원 의원과 만났어요. 돼지국밥 독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국밥조에서. 부산국밥, 네,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을 다른 사람을 다 물리고 장제원 대표랑 이렇게 만나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오히려 장제원 대표 의원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울먹이듯이 사퇴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동사학원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의혹 보도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검찰 캐비넷을 꺼내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털어도 우수수 털릴 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약간 떠밀리듯이 입장 그렇죠. 발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입장 발표가 굉장히 경쾌하고 흔쾌하게 뭔가 미래를 다시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 억울하게. 네, 밀려나는 모양으로 입장 발표를 내고 그다음에 아버님 묘소에 가서 네. 나에게 새로운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입장 발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살고 싶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왔구나. 그리고 윤석열 검찰 통치에 그 일단이 보이는구나. 와,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의 사실은 우리가 마삼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삼선 마삼중. 네, 마이너스 삼선 중진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을 잡은 적이 거의 없어요. 당대표 그렇죠? 때 이제 네, 약간 네, 권력을 잡아본 건데 그때도 대선 소용돌이로 들어가면서 결국에 대선 후보의 권한이 집중되는 바람에 자기가 당권을 제대로 휘둘러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무슨 비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본인이 아주 사소한 진짜 그 과거 비대위원 시절에 아니 네. 최고위원이었나요? 최고위원 시절에 그때 그 뭔가 동문과의 뭐 술자리 의혹 그거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싸울 수 있었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거기서 사학재단을 운영해 온 그렇죠. 집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학재단에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위 문제와 관련돼서 압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퇴한 게 아닌가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울공님께서 돼지국밥 독대 자리에는 소주 처음처럼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아주. 자, 이준석 전 대표랑 김기현 대표 동병상련 얘기까지 해주셨고, 장제원 의원의 그 사태와 관련된 비화를 막 소개를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털면 털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예정대로 탈당해서 신당 창당할까요?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괜찮은 걸로 나와 있고 현재 이준석 대표가 뭐 이제 균형 잡힌 정치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본인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네. 본인 이슈를 만들고 그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몸값을 올리고 하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걸로 여기까지 오신 거고. 그런데 지금 사실 저도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왔을 때, 뭐 그제 사실 그 박근혜 한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 됐을 때 탈당해가지고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를 다시 반복할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걸 다시 반복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 가치나 이런 걸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탈당해서 결국은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이준석 전 대표를 제가 예전에 방송을 꽤 오랫동안 같이 했거든요. 네. 이제 양측 상대 패널로서. 그래갖고 라디오에서 꽤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당대표 선거 나가면서 나가서 처음에 선거운동 할 때도 같이 방송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대표 선거를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 정말 이른바 SNS 정치에 최적화된 정치인입니다. 그 당대표 선거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 선거법상으로는
똑같이 그냥 일반 지역구 선거와 같이 1억 5천만 원밖에 못 모읍니다. 그 정치자금을.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한 100만 정도 그 당원일 때도 100만 당원에게 문자 한 번 쏘는데 한 7천만 원 나가요. 그렇게 많이. 네, 장문 문자 쏘게 되면 7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와. 그러면 두 번 쏘면 1억 5천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문자 두 그러네요. 번만 쏴도. 근데 그 이준석 대표를 보면 심지어 사무실조차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돈을 썼어? 따릉이하고 그다음에 킥보드를 가지고 선거운동 다 했습니다. 사실은 KTX. 기자들이 써주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KTX 따릉이 킥보드 갖고 선거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점조직 형태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했죠.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네.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그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캠프조차도 단톡방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수시로 이제 뭔가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의견을 받고 또 다시 지시를 내리고. 네. 그래서 SNS에 최적화된 정치인이어서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채 1억 원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그 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거 3-4번 치러도 된다 그러더니 네, 그 얘기도 그때 나왔더니. 자기는 실제로는 돈도 안 쓰고 뭐 어휴, 길게 봐야죠. 좋네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네. 단기간 내에 5천 명을 훌쩍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당원을 이제 당원 가입 의향을 물었는데 그것도 구글 폼으로 모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온라인 정당으로 굉장히 비용 안 드는 정당 구조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대단히 재밌네요. 그 이낙연 대표도 신당 창당하실 것 같으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SNS 정치와 이 신당 창당 노하우를 좀 배우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뭐 정치계에서는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못하는 걸 보면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정당을 만드시면 아주 큰 사무실에 아주 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아주 거기는. 큰 그 대표 집은. 사무실 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도 결국은 사퇴,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그러니까 보니까 김장철 끝났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김재동 얘기도 해요. 권성동 의원도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윤한홍, 뭐 권성동 이런 분들. 근데 이철규 의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은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아니라 인재영입위원장. 예, 그걸로 또 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원조 친윤들은, 친핵관들은, 윤핵관들은. 뭐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요. 이게 지금 김기현 아직 대표죠. 김기현 대표 은퇴 지금 사퇴하셨던 거예요? 하셨죠. 전 대표라고 부르는 게 맞겠군요. 김기현 전 대표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 달쯤 전만 하더라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마 그 당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텐데 이게 그 예측이 지금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계신 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리적 방향으로 이렇게 그게 갈 것이다. 라는 식의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장제원 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거 정말 뭐 돼지국밥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사실 장제원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그렇죠. 생각도 못했잖아요. 기세등등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검찰 출신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거 하나만 지금 일관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좀 조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다른 의원들 다 조용합니다. 조용하죠. 다 조용해서 이분들이 왜 조용한지, 조용하다가 조용하게 넘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이른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중에 용산 출마자가 없는 분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예. 지금 다 부들부들 떨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용산에서 출마를 그 지역에 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용산의 어떤 특정인이 뭐 이렇게 침발로 났다거나 출마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강원도? 예. 강릉인데요. 강릉. 예. 네. 거기 그래서 아마
권성동 의원은 살아남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여의도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뭐 마음이 아주 틀어진 것도 아니고 나름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마땅히 출마자가 없다면 뭐 특별히 권성동 의원을 내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야, 지역구를 잘 선택했어야 되네. 근데 사실 뭐 강릉 그쪽이 어쨌든 강원도라 강원도가 비교적 그 국민의힘에 유리한 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면 사실 별로 이게 하지 않을 때 조용하신 걸 봐서는 네. 아직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철규 의원도 동해, 삼척 이런 곳이라고 하니까 네. 다들 그냥 살아남겠네요. 또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거기 아마 이철규 의원은 출마 예정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죠. 자, 그러면 또 그분도 내려가는 걸 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김한길, 김병준, 한동훈, 원희룡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총선 결과가 안 좋으면 본인이 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에서도 한동훈 카드를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깝고 한동훈 장관을 그런 식으로 내팽개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을 좀 이렇게 뭐 보좌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말이 좀 웃깁니다만 어쨌든 잘 띄워주고 또 총선에서도 이기할 만한 인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 원희룡이냐 아니면 김한길이냐 막 이런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자,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누가 가장 이 시나리오에 적합한 인물이 될까요?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이 다 약간 구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빼면. 근데 원희룡 장관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 나서서 이른바 쉴드를 치는 그 그렇죠. 모습들을 보여서 아니 국민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싸워주면 그거는 좀 또 이해를 해줍니다. 네. 근데 그 이른바 친인척 비리를 온몸으로 방어한다. 그거를 이해할 사람은 없어요. 이른바 친인척 비리예요. 예, 이게 전형적인 친인척 비리잖아요. 이른바 그 배우자 일가예요. 그러니까 딱 배우자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이른바 처갓집, 네. 예, 그 장모, 오빠 뭐 이런 부분이 연루되어 있는 이른바 양평 땅. 네. 그 양평 땅을 온몸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인데 이러면서 뭐 이제 우리 도는 말이 저기 이른바 처갓집 집사 검사는 이정석 검사고 집사 장관은 원희룡 장관이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치명상을 입어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네.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호재죠. 그래요. 호재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래도 사위 사랑은 장모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국민들은 우리 역사를 보면 국민들이 친인척 비리만큼 대통령 친인척 비리만큼 싫어하는 게 없어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 욕을 먹지만 전두환 대통령보다 더 싫어한 걸 사실은 이순자 여사 그 집안입니다. 그렇죠. 네. 말을 못하겠네. 자, 그래서 결론은 누구라는 거야? 김한길 그러면? 아마 그래서 김양길과 김병준 정도 사이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두 사람은 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관리형 체제로 무난하게 쓰지 않을까. 네. 왜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아마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럼 좀 좋아요. 안철수 의원은 임요한 공동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던데요.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사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견해는 이게 중요한 건 용산의 견해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용산의 견해는 뭘까요? 그러니까 용산의 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조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합리적인 답인데요. 합리적인 그런 관점인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원희룡? 많이 사실 한동훈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도.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미 며칠 전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나온 적도 있었고 대통령께서 사실 가장 총애하는 인물로 나가서 너 이번에 떠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게 가장 합리적인 건 동의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한길 의원이 가장
편한 카드가 아닐까. 용산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분은 일단 그 큰 조직을 가지고서 몇 번 해본 적이 있고, 물론 결과는 내가 결과는 항상 당이 깨졌죠. 예, 말하지만 어쨌든 쓰기에는 가장 좋은 카드가 그러니까 아닐까. 저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문가잖아요. 기술자라고 하면 좀 약간 표현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이라서 합리적인 지금 사실 가장 가능성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뭐 이제 저기 대통령께서는 뭐 어쨌든 이분이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친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점점 이렇게 멀리 가고 윤핵관도 전류 이렇게 좀 가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검사들이 또 쫙 대거 지금 사실 검사님들 자기네가 탁탁탁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고 싶다? 그게 어떻게 잘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원흑 의원이 장제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 그럼 험지 출마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원욱 의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냥 본인이 나가라? 네, 본인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전대에서 당권을 잡으세요. 출마해가지고. 다음 전대가 한창 남았지 않아요? 아니, 예, 이제 총선 끝나고입니다. 전대에서 뭐야? 당권을 잡으시면 돼요. 국회의원 되고 당권 잡으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뭐 다른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지역에 지금 내놔도 험지예요. 전국이 모조리 험지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어디를 나가셔도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스스로 험지를 만드는 그 분들이 뭐 어디에다 그러면 험지에 나가라는 겁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 자기 지역구에 나가도 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원흑 의원을 민주당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민주적인 절차를 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무시하냐는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가 뭡니까 결국? 경선이나 선거를 통해서 네. 그 당원 또는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이 정말 옳다고 하면 전당대회에서 그 주장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서 당권을 잡으면 돼요. 네. 근데 정상적으로 정말 당원과 국민들이 77%가 넘는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무슨 근거로 자꾸 흔들어대냐는 거예요. 뭐 이른바 당내 소수파라는 이름으로 네. 이준석 대표하고 그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비슷한 처지로 뭐 놓고 보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사실상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당대표를 끌어내린 케이스예요. 네. 뭐 사법권도 동원했죠. 그다음에 이른바 뭐 정무수석에 의해서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 함부로 뭐 도전하지 말라는 식으로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마찬가지로 그것과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정상적으로 뽑힌 대표를 지금 끌어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네. 도대체 그 의도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당대표가 험지 출마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냥 경선하시면 돼요. 네. 오히려 우리 같이 원에 있는 사람들은 한 지역에서 무슨 삼선식이나 해놓고 또 나가겠다고 하냐. 그거는 욕심이다. 얘기했을 뿐이지 당대표에게 당대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대표 0.5선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의 이른바. 선이죠. 네. 네. 근데 왜 자꾸 삼선인 본인하고 자꾸 비교하는 겁니까? 자, 이원흑 의원은 자꾸 내부에서 안쪽에서 이제 흔들어대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어떤지 지금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원흑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니까 거기 쫓아갈 가능성은 없어요? 거기 같이 그럴 따라가? 가능성도 있죠. 있기는 지금 사실 뭐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른바 그 대표적인 반문 의원들, 네. 반문 의원은 반명이죠. 반명 의원들 아마 여러 명 생각이 나실 텐데 그중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지역구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좋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지율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여론조사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안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원흑 의원도 지금 어떤 시즌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경선에서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낙연 쪽 지금 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어쨌든 뭐 공천 받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낙연 신당이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금 선거제도 그대로 갈 경우에는 아마 비례 쪽을 크게 노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위성정당인지 뭐 자매정당이든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례정당 사실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손쉽겠죠. 예, 그래서 뭐 비례정당이 더 유리한 선거제도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으니까 뭐 몇 명 정도 상당한 숫자의 뭐 당선자를 낼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 가서 비례를 하시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는가 하면 계산하실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원욱 의원한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본인은 당선되고 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의원님에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망했다는 망한 이제 어떤 책임을 지금 당대표에게 묻고 다음 다음 그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는 거죠. 와, 너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흔들어대는 거예요. 너무 사적 이익에 치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있는 베스트 아니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란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네. 나가요. 지금 본인이 명백하게 막 계속해서 당원들을 공격하면서도 심지어 당을 뛰쳐나갈 용기도 없는 거잖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신당 창당한다 그랬고 이원욱 의원은 내부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흔들어대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 창당했을 때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판이 얼마나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흔들리느냐. 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이낙연 신당은 성공합니까? 뭐 현재로서는 내가 뭐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봤나? 지금 최근에 어디던가요? 여론조사를 아마 이낙연 신당하고 제3세력들 다 넣고 해봤어요? 해본 결과 뭐 10% 이상, 10% 꽤 넘는 지지율, 예상 지지율이 나오긴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성공적이네요. 뭐 그래서 만약 그 지지율이 쭉 간다면은 네. 상당한 의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글쎄요, 이게 실제 선거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이게 지난번 총선의 경우에도 네. 어쨌든 비례 전문 정당들이 출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선거의 특징이 정말 투표장에 가면은 어쨌든 자기가 원래 지지하고 있었던 세력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투표가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지난 총선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 제3세력으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정당들이 정말 본선에 가서 결과가 좋을지는 뭐 그 전에 설례를 볼 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낙연 현재 그러니까 지지율은 이른바 이제 양 정당에는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선거가 본격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두느냐가 중요한 이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잘 되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판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는 19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잘못됐다, 취소해달라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있었는데 1심에서는 2개월도 약하다, 원래 더 했어야 된다. 면직. 그러니까 예. 직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최소한입니다.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그때 변호사들이 사실 법무부 쪽 변호사들이 참 잘했는데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되게 웃기는 코미디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이 잘 됐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때 이제 장관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한동훈 장관을 사실은 좀 옹호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결국 그때 그래서 그 행동한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상하게 하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송 수행을 제대로 잘하던 변호사들을 문자로 시작 해임시키고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침대 춥겠다. 이런 네. 얘기죠. 자, 이번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뒤집어지게 나올까요? 아니면 잘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최근 들어 원래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1년에 뭐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제가 몸담 깊게 그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어찌됐든 좀 우려는 됩니다만 네.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여러 차례 그런 요구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부 법무공단이죠. 지금 이 법무부를 소송 대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그쪽 변호사들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소송을 할 수 있냐라고 재판부가? 여러 네. 차례 질타를 했습니다. 네네.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계속 그런 질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상한 판결을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왜냐면 이게 항소심이기 때문에 1심에서 판결을 했다면 1심의 판결의 근거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근거에 기초해 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이라면 항소 기각이겠죠. 그걸 선고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지금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 부분 사건에서 한동훈 장관이 행한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자극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탄핵이 된다면 이 건에서 행한 한동훈 장관의 조치 어떤 조치냐면 기존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을 모조리 갈아치운 네네. 그 조치가 탄핵 사유의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가장 그래요?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 이 사건은 누가 알다시피 한동훈 장관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심에서 그 징계가 유효하다. 그렇죠. 오히려 면직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장 큰 근거는 한동훈 장관의 검사장 시절에 네. 이른바 비위, 그러니까 채널A 그 검언 유착 사건 있잖아요. 그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수사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한동훈 장관 본인이에요. 어. 근데 이게 그래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면 네. 한동훈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 및 감찰을 지금의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방해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실은 이 건에 관련돼서 일체 관여하면 안 돼요. 개입하면 네.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법무부 대리인단을 다 해임해버리고 그 한동훈 장관이 진짜 한 거예요? 예, 그거 원래 장관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적극적으로 해임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 법무공단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변호사들을 다시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법정에서 그 변호사들이 행한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충돌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분이 거의 관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원래 재특기피 회피 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 이 상황은 완전히 장관이 그 손을 대면 안 되는 상황이. 왜 자기 얘기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 탄핵제도는 이른바 그 사법제도의 일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 또는 네. 법령 위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부당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네. 지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인정이 안 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기 김필성 변호사님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네.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 지금 8일 내달 1월 네. 8일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그 위증 혐의,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 네. 지금 재판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사실 좀 그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리해가지고 하겠다. 지금 사실은 분리하게 분리 요청을 저기 현재 위증하셨다는 그분께서 여기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요구했죠. 배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가 지금 변호하고 있죠. 하고 지금 결국 그래서 분리를 했고 그쪽은 빨리 자백을 해야 하고 있어서 네. 자백하는 경우에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1월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2월에는 인사이동이 있죠. 인사이동이나 법원 뭐 그런 게 있어서 뭐 하더라도 뭐 2월 내에 뭐 되지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제 저기 총선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둘이 같이 피고인이 됐지만 하나는 위증이고 하나는 위증 교사라서 대형범은요? 예, 저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적인 김 씨라는 분이 제가 이제 성을 어떻게 불러야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기 위증이 안 될 경우에는 교사범도 아예 성립을 안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무죄가 되는 건데 이분이 지금 자백을 하고 있어서 자백을 할 경우에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위증교사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별도로 싸워야 되는 건데 그거는 싸워야 될 문제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뭐 저기 총선 이후로 확 미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이건 많을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 배승희 변호사라고 네. 그 따따붙단가요? 그 이른바 보수 그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김진성 씨 변호인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대부분은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떠들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진성의 자백으로 아까 지금 김일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유죄가 될 가능성은 높은 편인데 그렇다고 꼭 유죄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을 보면 모호해요. 되게.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인식을 어떻게 네. 했느냐와 문제하고 관계없이 진술이 앞과 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진술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당시에 그 KBS 내에서 네. 이 당시 그 KBS와 그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병량 시장, 나중에 이제 이분이 비리 의혹으로 다 처벌받는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사이에 합의를 위한 협의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합의를 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하다가 네. 마지막에는 그 부분이 사실은 민사소송에 관한 합의고 형사소송에 관한 합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고소치와 관련돼서 그 변호인이 물었던 질문에 사실상 답을 제대로 안 합니다. 한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위증인지 아닌지도 일단 논란이에요. 사실 위증이 되려고 하면 좀 복잡한 법리긴 합니다만은 본인이 내가 사실은 일부러 거짓말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인식이. 그러니까 객관적 거짓말이 아니라 주관적 거짓말에 대한 그렇죠. 인식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증죄가 인정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네. 본인이 위증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려면 아무리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나온 그 증언을 보면 사실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했다는 것과 확인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그런 법리가 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증언이 네, 쭉 이어져야죠. 예, 쭉 네. 이어져서 번복이 없어야 되는데 번복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하면 위증이 또 위증이 아니죠.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네. 앞단에서는 분명히 형사고소에 관한 합의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진술을 했다가 네. 뒷부분에 가면 결국에는 그 부분 합의는 민사소송 합의였다는 식으로 진술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지금 위증교사의 초점은 형사고소와 관련된 KBS와 당시 그 김병렬 시장 사이에 그 고소치와 합의가 진행된 게 있느냐와 네.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왜냐면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네. 김병렬 시장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진술까지 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진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이 나왔냐, 그 진술 자체만 보더라도 거짓말이냐,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1심 그 공범인 내지는 공범이라고 좀 불리는 김진성 씨에 대한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긴 없다. 네, 왜냐하면 동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정확히 아셔야 될 건 이분에 대해서 뇌물 사건과 관련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소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그래요. 그걸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들고 있거든요. 검찰의 선택적 기소 또 역시 문제가 되고 있군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